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 아나운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3일부터 21일까지 유럽 순방에 나선다고 합니다. 미국에 이어 유럽에서도 한반도 평화를 전파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번에 프란치스코 교황과 단독 면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간 수차례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여러 번 전해주기도 하셨는데요. 얼마나 이 두 사람이 만나서 특별한 시너지를 내게 될지 기대가 되죠? 오늘 발칙한 뉴스 이야기로 먼저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어서 오세요. 10월 10일 발칙한 뉴스 정혜림 아나운서입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졌죠? 비가 오고 이러더니 아침에 진짜 가을이 아니라 벌써 겨울 된 것 같은 느낌이던데 진짜 이럴 땐 좀 뜨끈한 국물로 식사 좀 하시고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벌써 폭염이 지난 지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벌써 이제 한파를 걱정해야 될 때가 오는 걸까요? 네, 이럴 때 진짜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요. 워낙 또 일교차도 들쑥날쑥하고 해서 감기 걸리시는 분들 많으신데 특히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 뜨뜻한 것들 많이 드시고 옷도 좀 두툼하게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볼게요. 네, 지금 참 문재인 대통령 거의 지도자들이 사실 대통령들이 이렇게 원래 바쁜 건가? 우리 전직 대통령이었던 이 탄핵된 박근혜 씨 같은 경우에는 글쎄 일정이 그렇게 많이 없었잖아요. 물론 해외 순방은 많이 했죠. 해외 순방 가서 이렇게 막 한복 입고 한복 갈 때마다 다른 옷이었던 그 있잖아요. 한복 패션쇼 하고 막 이랬던 거의 그 해외여행 가려고 대통령을 한 것 아닌가 이런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좀 해외를 많이 다니시긴 했는데 그런 것 외에 어찌됐건 좀 일정적으로 이렇게 좀 빡빡한 게 보통인가요? 보통 그랬나? 기억이 잘 안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거의 지금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거의 시간을 쪼개가면서 지금 일정을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석 연휴 때 그 전에 평양 갔다가 또 미국 갔다가 또 잠깐 쉬었다가 또 지금 이게 유럽 순방길에 곧 오르신다고 해서 진짜 얼마나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이 정부에서 다루고 있는가 이런 걸 또 거듭 생각하게 되는 듯 합니다. 지금 13일부터 21일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유럽 순방,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등 이 유럽 순방에 나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벨기에에서 열리는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도 참석할 예정인데 그것보다도 사실 우리가 지금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것은 제가 오프닝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바로 요거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만남이 두 분의 단독 면담이 지금 예정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프란치스코 교황이 또 전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는 지도자시잖아요. 특히나 또 한반도와 관련해서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또 관심 있는 발언을 또 해주셨던 분이고 이런 분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단독으로 면담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너무 궁금하죠. 어제 그렉 버크 교황청 대변인이 성명을 내고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는 18일 정오에 문재인 대통령과 교황청에서 개별 면담을 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교황이 이렇게 개별 인사와 면담 시간을 정오로 잡는 것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면담 이 자체가요. 국가 정상들이 교황청을 이제 방문하면요. 오전 9시 반을 전후해서 면담을 가진다고 해요. 그것도 좀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고 좀 짧게 이렇게 가진다고 합니다. 작년 5월에 교황청을 찾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역시도 오전 일찍 교황
대통령과 면담을 했고요. 그때도 30분 정도 면담을 했었다고 합니다. 뭐 이번엔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면담 시간을 정오로 잡은 것부터가 문재인 대통령과 이 지금 교황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해보겠다. 이런 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각별한 배려가 드러나는 그런 일정이다라고 현지 외교가가 해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걸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이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이 와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지 뻔히 우리가 지금 뭐 생각하는 게 그런 부분이잖아요.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이런 것을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굉장히 바쁜 시기라고 해요. 한 3, 4년에 한 번 열리는 교황청의 가장 큰 행사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 지금 3일에 개막을 해서요. 28일까지 이어지는 중이라고 합니다. 딱 중간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거의 지금 즉위 이후에 가장 바쁜 시기를 교황께서 보내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아침에 짧게도 아니고 지금 이제 정오로 잡은 그것도 많이 좀 이야기를 해보겠다 이런 좀 면담 일정을 두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금 이제 뭐 한반도 정세도 그렇고 또 한국 카톨릭에 대한 좀 호의,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또 호의 이런 것들이 좀 담겨 있는 것 아니겠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즉위 이후에 첫 아시아 순방지로 우리 한국을 선택했었잖아요. 그래서 2014년 한국을 직접 찾아서 많은 전 세계 뭐 특히나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뜨거운 감동을 안겼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하시죠? 이 장면. 프란치스코 교황 한국에 오셨던 때인데요. 저도 사실 저는 무신론자거든요. 제가 뭐 이렇게 종교가 없는 편인데 저도 그때 보고 직접 뵙지는 않았지만 뭐 기사나 이런 것들로 뵀지만 너무 그냥 그냥 믿고 싶은 거잖아요. 뭐 신이 있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런 사람이 진정한 어른이 아닐까? 이런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진짜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여기 사진에서도 잘 안 보이나요? 노란 리본 보이시죠? 네, 노란 리본을 이렇게 달고 계시는 프란치스코 교황. 그때 누가 옆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그 노란 리본 이제 달고 계시니까 지금 뭐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걸 떼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주변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인간적 고통 앞에 중립을 지킬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리고 유민 아빠 김영호 씨도 그렇고 이제 세월호 유족들을 직접 위로하시기도 하고 그 모습에서 진짜 특히나 그때 우리가 박근혜 정권을 겪으면서 거의 그 정권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있을 때잖아요. 진짜 어떻게 저렇게까지 비인간적일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이런 모습 그것도 세계적인 지도자가 옆에서 근데 대체 아직도 궁금해요. 누가 그랬을까요? 노란 리본 떼라고 무려 교황한테 중립 지키라고 누가 그랬을까? 야 진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또 거기다가 인간적 고통 앞에는 중립 같은 걸 지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던 이 모습 정말 뭐 이건 종교와 상관없이 정말 훌륭한 어른이시구나 정말 훌륭한 지도자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동이 막 밀려왔던 기억이 나요. 그때도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뵙기는 뵀다고 해요. 그때는 이제 직접 단독으로 보거나 이런 건 아니었고 국회의원 신분이셨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과 함께 교황이 집전한 미사에 참석해서 이렇게 보기만 한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따로 만나게 되는 건 처음인 거죠. 특히 또 문재인 대통령이 카톨릭 신자신 걸로 알려져 있어서 더 문재인 대통령 개인적으로도 더 의미 깊게 이번 만남을 좀 기대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을 하고 나서 취임 직후였던 작년 5월에 교황청에 김희중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을 특사로 파견해서 당시 긴급하게 돌아가던 이 한반도 이 상황
이런 것에 대해서 또 평화를 좀 구축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지를 요청을 했던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 교황이 이 김희중 대주교를 통해서 한반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또 천주교 신자인 문 대통령에게 묵주를 선물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막 묵주 받고 굉장히 막 좋은 표정을 감출 줄 모르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이 막 공개되기도 했었는데 너무 좋아하시던데. 네, 아유 교황께 받았으니 뭐 네,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 약속을 하시고 나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이후에도 실제로 그 본인이 그냥 말만 하신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런 남북 평화와 관련된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관심을 계속해서 표명을 하셨습니다. 지난 4.27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나서 이틀 뒤에 남북 지도자들의 용기 있는 결단을 지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고요. 6월에 북미 정상회담 직전에도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로운 미래를 보장하길 바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좀 요청을, 기도를 해 오셨는데요. 그만큼 이렇게 한반도 평화에 좀 계속해서 관심을 진심으로 이렇게 보여오셨던 분이니만큼 이번에 지금 그야말로 불철주야 뛰어다니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서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또 어떤 또 좋은 말씀을 해주실지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전해진 바에 따르면 이것도 참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평양 방문 요청 뜻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이 3차 정상회담 때 있잖아요. 우리 남북 정상회담 때. 요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죠? 어쨌건 국제사회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인데 사실 다른 어떤 나라 각국의 지도자들도 물론 해주면 좋겠지만 그네들은 자기 나라의 그 이득에 따라서 좀 움직이는 그 측면이 있잖아요. 하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처럼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지도자 그리고 종교 지도자고 거기다가 뭐 어떤 한 나라의 이익 뭐 이런 거에만 얽매이지 않는 그런 분이 직접 이런 한반도 평화의 프로세스를 좀 적극적으로 지지해준다면 훨씬 더 이건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딱 요때 여기 올라가셔서 얘기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요때쯤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굉장히 관심 많은데 교황님을 직접 만나보는 건 어떠냐라고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김정은 위원장이 교황님께서 평양을 방문하시면 열렬히 환영하겠다. 이렇게 이제 환대 의사를 밝혔다고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과연 또 이제 북한까지 가시는 것도 너무 먼 길이라 또 굉장히 바쁘시기도 하고 이게 이제 수락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꼭 방북이 뭐 이렇게 일정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은 이런 세계적인 평화와 화해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교황께서 직접 이런 한반도 평화를 좀 지지하고 또 남북의 이런 의지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입장을 거듭 밝혀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세계적으로 좀 큰 의미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교황의 이 발언, 지지 발언 이런 것에 좀 힘입어서 한반도의 이런 좀 해빙 무드에도 아주 중요한 촉진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교황과 이 문 대통령의 면담 하루 전인 17일에요.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교황청 국무총리격인 피에트로 파롤린 국무원장의 주재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교황청에서 전했습니다. 이 교황청의 중심인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개별 국가, 어느 국가의 평화를 주제로 어느 한 국가를 위해서 뭐 개별 미사가 열리거나 이런 건 처음 있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교황에 이어서 교황청 넘버 2라고 불리는 파롤린 국무원장이 주교 시노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미사를 직접 집전하는 것 역시도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교황께서 한반도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죠. 참, 네. 뭔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기대가 막 되죠. 뭐라고. 또 워낙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정말 그 역대 교황들과 달리 정말 그냥 그 말씀만 꼭 종교가 아니라도 그걸 뛰어넘어서라도 정말 전 세계의 많은 소외받는 국민들, 소외받는 민중들에게 또 많은 국민들에게 정말 감화가 될 만한 참 명문들을 많이 또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네, 이번에도 참 전 세계를 감동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또 좋은 발언들 해주셨으면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미사에 문 대통령을 비롯해서 교황청 외교단, 이탈리아 교민들도 참석해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 남북화를 위해서 기원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교황청 방문뿐만이 아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18일에서 19일에는 유럽 정치의 본산인 벨기에 브뤼셀에서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아셈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한EU 정상회담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게 이 동북아 평화체제를 좀, 한반도 평화체제를 좀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지금 이런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이 좀 설파를 하기 위해서 직접 나서는 거죠. 이제까지는 좀 한반도 비핵화 이런 문제들, 평화체제 구축 이런 부분들이 좀 남북미, 좀 넓다고 해도 동북아 국가들 이런 정도였잖아요. 근데 지난달에 유엔 총회 연설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다 이어서 이번에는 유엔에서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의 필요성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가 같이 나서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셨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유럽까지 와서 평화 프로세스의 이런 좀 무대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이런 이제 의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한마디로 전 세계 이젠 남의 일이 아니다. 한반도 평화에 전 세계 모두가 나서야 한다. 당신들도 당장 나서라. 유럽 너희도 나서라. 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이번 유럽 순방에서도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과 만남도 그렇고 또 거기 프란치스코 교황을 일단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아셈 회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일정 그죠?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이제 어떤 좀 좋은 발언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아셈 회의 거기서 또 한EU 유럽 정상회의 이렇게 하게 되면 프란치스코 교황의 발언이 또 어느 정도로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너무 생각 너무 잘 짰는데요. 그죠? 아이디어가 참 좋은데요. 아주 치밀하게 잘 따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북미 정상회담의 일정도 이제 점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차 북미 정상회담 시기에 대해서 11월 6일 중간선거 이후에 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중간선거 때문에 너무 바빠서 지금은 워싱턴을 떠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너무 멀진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소로는 한 서너 곳의 장소를 논의하고 있는데 싱가포르는 아니고 그때 그곳은 아니고 한 서너 곳을 두고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그런 가운데 굉장히 재미있는 뉴스가 있어요. 일본이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일본에서 개최하자고 이렇게 지금 싸발싸발 열심히 푸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한반도 대화 국면에서 자기들만 패싱되는 걸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이제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자 경향신문 이 칼럼이 아니라 만평이요. 김용민 화백의 만평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보이시나요? 소외감 혹은 절박감. 여기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과 중국, 미국, 김정은 위원장 이렇게 다 모여 있는데 여기서 이제 혼자만 빠져 있는 것 같은 아베 총리가 2차는 우리 집에서 하자라고 문을 열고 2차 우리 집에서 하자 이렇게 꿰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일본 입장에서는 특히나 지금 한북미 거기다가 이제 중국까지 같이 이제 대화 상대로 해서 종전선언하고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여기서
지금 막 끼워봐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들도 어쨌든 여기서 잘 못하면 이러다가 정말 완전 패싱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라고는 1도 지금 행사하지 못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상황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단은 이런 일본에서 하는 거 어떻겠냐 이렇게 이제 미국 측에 메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뭐 도쿄 이런 데 말고 경호 차원에서 좀 휴양지 쪽으로 이렇게 좀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본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가 되면 자연스럽게 북일 정상회담도 열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 아베 신조 총리가 뭐 북일 정상회담도 하자 뭐 이렇게 했었는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온 김에 같이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또 일본 입장에서 그토록 목매던 무슨 납치자 문제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도 어찌됐건 양측의 합의가 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도 뭐 일본에 뭐 해도 된다 약간 이게 좀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상외로. 일단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일본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어요. 일본의 입김이 미국에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찌됐건 일본이 너무 삐져서 엇나가지 않도록 해줄 필요는 있습니다. 적당히는 끼워줘야죠. 그래서 지금 뭐 북한과 일본이 수차례 비공개 물밑 접촉을 통해서 여러 현안을 또 논의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납치자 문제 이것도 뭐 구체적인 의견 접근을 이루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일본도 어떻게든 이렇게 빠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정말 격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서 여기서 따라가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이런 위기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일본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안에서 아직도 옛날 얘기하면서 북한이 쳐들어오면 어떡하냐며 막 그러면서 아직도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고 있는 분들 대체 이렇게 시대착오적인 분들이랑 어떻게 같이 가야 될까? 아직도 판문점 선언 비준 안 해준다고 지금 막 그러는 거잖아요. 아니 미국도 일본도 이러고 있는데 제발 좀 시대 흐름을 좀 읽는 눈을 가지셨으면 이런 생각 간절하네요 정말. 아유 정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인데요. 디테일의 왕 이명박 전 대통령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청와대가 민항기 운행 대수를 늘리기 위해서 인천공항 이착륙 항로와 겹치는 군 작전비행구역 일부를 조정한 것으로. 아니 군 작전비행구역을 조정해가지고 되나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조정한 것으로. 이명박 정부 때 그랬대요. 민항기 운행 대수를 늘려서 돈 더 많이 벌려고. 네, 그런 것으로 확인했다고 합니다. 우리 예전에 그것도 있지 않았어요? 왜 롯데타워 세울 때 원래 그것도 세우면 안 되는 지역인데 이명박 정부에서 계속해서 안 되던 걸 그냥 해줬던 거잖아요. 그걸 해주면서 우리 공군 이 비행기들이 그게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는 비행기들이 지나가는 지역이라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공군의 이런 주요 뭐 비행기 뭐 이런 것들이 다 노출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그랬었더라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나온 얘기가 군 작전비행 구역까지도 일부 조정을 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해당 구역이 특히 군의 작전성 확보와 북한군의 공중 침투 시 식별을 용이하기 위해서 군사분계선 이남에 설정됐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보 얘기하잖아요. 북한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면서 지금 뭐 판문점 선언 안 되고 뭐 막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군이 작전하고 북한군 침투했을 때 만약에 공중에서 이제 비행기가 넘어오거나 했을 때 이걸 식별을 바로 할 수 있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이걸 민항기 더 늘리겠다고 이걸 변경해줬다는 거, 조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명박 정부에서. 말 그대로 그냥 경제성 어쩌고 하면서 사실상 국가 공역관리의 최우선
국가 안보는 뒷전으로 그냥 넘겨버린 이런 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듯합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확보한 이명박 정부 청와대 문건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에 원래 정부 내에서 비행금지구역 조정 문제를 두고 계속해서 이견이 있었대요. 인천공항의 시간당 민항성 처리 대수를 늘리기 위해서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국토부와 국가안보를 위해서 조정을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방부 의견이 팽팽히 맞섰는데, 노무현 정부 때는 한 15차례 회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요. 굉장히 팽팽했기 때문에. 롯데월드 타워도 노무현 정부 때 계속 못하다가 이명박 정부 때 바로 쿨하게 싹 통과했잖아요. 그런 거죠. 이명박 정부가 3개월 만에, 취임한 지 3개월 만에 바로 그냥 청와대 주재회의를 딱 열어서 국토부산 딱 들어주고 바로 그냥 변경을 시켜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행금지 구역을 3.7km 북쪽으로 상향 조정해서 인천공항의 시간당 처리 대수를 55대에서 67대에서 또 71대까지 늘리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국방부가 국가공역관리 우선순위는 국가안보, 또 항공안전, 경제순, 이렇게 국가안보가 최우선이다 라고 주장을 했지만, 국방부의 의견은 국가안보 따위는 뭐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뭐겠어요. 자칭 보수정부라고 국가안보를 그토록 외쳐냈던 이명박 정권에서 말로만 안보를 외치고 정작 실상은 국가안보, 항공안전 이런 것 따위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뭐 롯데월드 타워 때도 봤지만 뭐 국가안보 뭐 이런 거 전혀 관심 없으신 거 다 드러나잖아요, 그죠? 네, 참 이런 걸 보면 과연 어떤 정권이 안보를 더 튼튼하게 하는가 똑똑히 보여주는 실제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완전 시간 딱 맞춰서 끝냈어요. 그죠? 오늘 발칙한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민족의 소리는 여러분의 소액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1661-0451 전화 주셔서 정혜림 아나운서가 후원하라고 시켰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세요. 네, 오늘도 발칙한 뉴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발칙한 뉴스는 내일 12시 30분에 10시 아니고 12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